네,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콘서트였었어요? 어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였는데 의원님이 주최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뭐 상황을 이뤘습니까? 예, 외국 대사님들이 한 20여 분 오셔가지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가를 함께 부르는데. 우크라이나 국가 아세요, 의원님? 저 처음 들었어요. 월드컵 때 잠깐 듣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예, 우크라이나 그 필하모니 오셔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 마침 그 러시아에 프리고진 반란이 있었잖아요. 진짜 푸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났죠. 저런 이제 리더십의 치명적 손상을 끝났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르바초프 비슷한 길을 걸을 거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던데. 내부에서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프리고진은 지금 행방이 묘연하죠. 프리고진은 이제 암살하겠죠. 푸틴이 암살하려고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냥 안 놔두겠죠.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 입장에서도 당하고만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조용히 있어서 이제 가족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제가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지금 종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상 내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독재의 운명입니다. 허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작. 이게 이제 국제사회니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좀 그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저는 뭐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몇 번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웅, 권은희 두 의원은 좀 거부했다면서요, 서명에. 그래요. 저도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헌법상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이 어떻게 보면 악법이에요. 왜 악법이냐면 이제 회기 중에는 본인이 이제 구속 심사 여부에 판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결이 돼야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쓴 사람들은 가결시켜 달라. 오면 체포 영장이 오면 가결시켜 달라라고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어제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가 우리 당은 사실상 당론을 한 거거든요. 한두 사람이 거부하긴 했지만. 근데 민주당은 이제 불체포 특권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잖아요. 부결 당론은 못 하겠다.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왔을 때도 자유투표에 맡겼거든요. 네, 말했죠. 예. 그래서 바뀐 게 없죠. 본질적으로. 근데 야당 의원들은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여당 의원도 아니고 야당 의원인데 왜 포기하냐. 그러니까 독재시대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하면 면책특권이 그러니까 행사가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사법 처리된 적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원직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 이런 거 말고 그 의정 활동 과정에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방어하냐. 구속 안 돼요 그 사건은. 너무 예단하지.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과거에는 구속이 기본이고 구속이 원칙이고 불구속이 예외인 시대가 있었죠. 권위주의 시대 때. 지금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구속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대장동 관련자들 지금 다 풀려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제일 큰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구속됐다가 보석이나 이런 걸 풀려나. 근데 어쨌든 잡아두려면 계속 잡아두는 거죠. 사법부를 통제하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사법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법부는 거의 완전히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믿어야지. 민주당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사법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그 똥 묻은 게 눈에는 뭐 그런 거죠. 이건 그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당론으로 지금 사역받은 거고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했다면 그냥 화끈하게 원포인트 개헌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
개헌이 문제인데 이제 그냥 해버려요 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의원들도 다양을 해서 개헌 이슈가 나오면 더 중요한 게 차이가 나요. 아니 그냥 요것만 하겠다고 못 바꿔. 지난번에 또 5.18 그 전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두 개만 두 개 콜 두 개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의원들이 그거 할 거면 지금 권력 구조 그게 더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블랙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항상 이런 논란에 빠져서 헌법 개정이 정말 굉장히 큰 숙제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 자주 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온 국민이 모바일 투표를 해버리면 국민 투표를? 네, 국민 투표를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왜곡 조작 가능성 없을까? 아니 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지. 부정선거, 부정투표 걱정이 있는 거고. 아니 저기 그 아스팔트 보수들이 부정선거 맨날 주장하잖아요. 지금도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 어렵다. 원래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거지. 굉장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수능 문제 말이에요. 예. 일단 좀 의원님 개인적으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킬러 문항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 출제되면 한 번씩 풀어봅니다.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오답 찾는 거, 그러니까 오문 잘못된 문제 찾는 게 취미여가지고. 몇 점이나 받으세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킬러 문항 심각성을 느낀 게 지금 교육부에서 빠뜨린 지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요, 이제 고등학교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요. 그러면은 공부하라 의지와 희망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 문제입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성장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극복 못할 절벽이 있다. 좌절감을 줍니까? 그렇죠. 인생에 초반 좌절감이 와요. 그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세상은 내가 넘어서지 못할, 도전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 이걸 좀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과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다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준킬러 문항이 많아집니다. 어찌 변별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준킬러 문항은 그런 의지와 희망을 덜 꺾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저는 킬러 문항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금 제대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예시들, 이그젬플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랑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행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했거든요.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서 역정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감사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올바른 접근법인지를 여쭤보는. 근데 여태까지 교육 개혁을 상당히 많이 부르짖었지만 실효적인 성과는 없었는데 이건 고칠 수 있어요. 오히려 교육 개혁은 그랜드 플랜을 이제 다루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당장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가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그걸 준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들도 원하는 것이고, 이거 특히 고소득층은 사교육비가 뭐 별로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점수 받기 위해서 많이 쓸 텐데, 중저소득층은 킬러 문항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중저소득층은 사교육비가 좀 줄겠죠.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내일이 되면 6월 모의평가가 다 결과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는 발단이 6월 모평이었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별로였다. 이래버리면 좀 약간 난처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부의 이번 진단이 모평 결과를 통해서도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모평 문제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좀 괜찮은 문제. 그러니까 중킬러 문항은 한번 풀어보세요. 국어 시험에 보면 촉매 지문이 있습니다. 저는 풀기 싫어. 뭘 또 돌아가. 그거는 푸니까 내가 맞췄는데 촉매 지문은 쭉 읽어보면 지문을 잘 읽으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 영역을 풀 수 있겠다. 언어 영역도요. 사회 탐구하고 언어 영역을 좀 분석, 철학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저히 풀기 어려워요. 일타 강사 악마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제가 이제 반대를 했고. 왜? 근데 이 발상법을 어떻게 봐요? 조금 이제
온라인 1타 강사가 옛날식 1타 강사,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 모아놓고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1타 강사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1타 강사는 다른 거죠. 완전히. 사실상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줄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한민국 이루는 엄청 커다란 성과고 사실 이 온라인 교육은 저 후진국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하버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평등을 가져오는 뭐 우리 그 현대 교육의 쾌거죠. 그래서 이걸 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물정이 좀 약간 어두워서 나온 그 악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오프라인 일탈을 생각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게 좀 문제죠. 그러면 아무튼 자 정치적 측면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 여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서민이잖아요. 서민과 중산층. 네. 서민과 중산층은 킬러 문항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더 지출할 부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그 보도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는 보도 보셨어요? 혹시 당내에서 이거 좀 확인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오해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뭐 어쨌든 거기에 중점을 둘 것이다. 검사 공천사. 그렇죠. 검사 공천. 그리고 지난 이제 그 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이제 대표.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시기마다 이제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이기는 게 지상의 과제인 겁니다. 뭐 대통령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검사 공천, 검사 주도 공천하면 이기겠습니까? 지지. 윤통 이걸 모를 거라고 자꾸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세요. 검사 공천하면 진다는 걸. 검사 주도 공천하면 지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첫째 총선에서 170석이 목표라는 것은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희망사항 피력입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왜 제가 갑자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발언에서 헌재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 열린 우리 당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아무튼 헌재까지 갔잖아요. 그거 비교하면 가게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때 기억 저도 생생하게 하는데 네.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도 협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무도하게 하면 안 될 일이었죠. 그렇게 보시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뭐 됐고요. 그거는 170석 목표라는 계산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총선에서 이기겠다 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근데 과반 승리도 아니고 170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박았다면 나름의 계산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일부에서 좀 합리적인 분들 이제 도와주면 180석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헌법 말고는 헌법은 3분의 2니까 이제 뭐 입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뭐 이 정도 잡은 거겠죠.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분들 민주당에서 한 10분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은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비명 내에 그런 분들 도와주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 총선 지면 이재명 대표는 뭐 물러날 거니까요. 아무튼 검사 공천설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렇죠.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특히 뭐 부산 경남의 검사 공천 이야기가 많은데 한둘? 의원님 지역구는 얘기 안 나옵니까? 거기는 해운대죠. 해운대. 지난번에도 검사 출신이 있었고 저랑 경선을 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검사 공천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분이 또 나올 거다? 정치하려고 그건 모르죠.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검사가 대거 공천되면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요? 검찰 공화국으로 걔는 그렇죠. 낙이 검찰 찍혀버려. 정권으로 이제 돼 있고 이미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뭐 검핵관 공천 이렇게 되면은 총선 망하는 거죠. 어떤 보도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윤핵관인데는 앞으로는 한동훈 플러스 검핵관이다. 뭐 이런 보도 혹시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은 좀 다르죠. 한동훈 장관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적으로 보면 다른데 문제는 이제 그 프레임에 갇힐 경우.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거라고 보시죠?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오히려 행정부랑 국회랑 정치권이랑 좀 다르거든요. 저번에 비슷한 말씀 이 자리에서 한 번 하신 적이 있지. 예, 있습니다. 야권에서 뭐 나오는 거 거의 기정사실을 보던데. 그렇겠죠. 한동훈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보일 텐데. 근데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은 희망입니까? 진단입니까?
아니 주변 이야기들 종합해봐도 그렇고 물론 우리 당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네.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그 정도의 관계는 또 아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잘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장관 중에 잘하는 사람은 계속 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계속 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각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예. 이르면 그 내일 모레 지금 일부 개각인데 예.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럼 예. 권영세 장관이 당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모종의 역할을 부여받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남북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통일부가 이제 주로 남북 대화가 있어야 이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뭐 기약이 없으니까. 부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분의 역할이나 그분의 포지션을 볼 때 그냥 평의원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미션 받고 들어오는 위기가 있을 때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래?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좀 안정화됐고 최근에는 좀 잘해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뭘 잘하는데? 아니 뭐 불체 특권 다 받고 치고 나간 거. 예. 그리고 뭐 사드 계단 같은 것도 잘 부각을 시키고 성주 가서 참여되신 예, 거. 그것도 잘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잖아요. 예. 앞으로 좀 그 전개상을 좀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사면 그때 엄청 출렁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확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큰 정치인의 수거든요. 큰 정치인의 이제 어떤 나름 비전 해법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짧은 시기에 대중들한테 잘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잔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였으면 우리 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예. 근데 일단 좀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 질문 드리면 당분간은 좀 정치일선에 안 나섰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이던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당내 갈등상이 더 이제 그 심화되고 부각될까봐 이걸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그렇죠. 갈등은 심화될 수도 있죠. 심화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근데 국민의힘은 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면 시너지가 나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잘 해결 못할 것 같다. 이제 당내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 건데. 희망사항이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제 상당히 우리 당한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뭐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총선 진두주의하면. 그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170석 이재명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를 겁니다. 중도가 많이 크게 제3당이 많이 클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